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 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출산율이 우리가 0.78명인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출산율을 최대 1.625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인구가 2070년에 4천만 명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90%에 달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건 뭐 지금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수치죠. 충격적인 것은 2050년대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68%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것이죠. 자, 미국의 NYT에서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소멸 위기에 몰려서 북한이 남침할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로스 타우서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출산율은 1.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북한은 현재 인구가 2,600만 명이 조금 넘고 우리는 현재 인구가 5,15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지금 아이를 점점 더 낳지 않고 있기 때문에 0.6명대로 내려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죠. 북한은 출산율이 1.8명이니까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1960년과 2021년 동안 출산율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217개국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2021년 출산율 0.81명이었고요. 23년 올해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고 24년도에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냐? 4년 후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지금 60년대생 86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하고 있죠. 가장 많은 인구의 경제 은퇴입니다. 자, 그러니까 63년생부터 66년생들은 은퇴를 했고요. 67년생부터 73년생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은퇴 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 데이터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전체 인구가 989만 명입니다. 현재. 그 중에 베이비붐 세대가 137만 명인데 서울 인구의 한 13.9%, 한 14% 정도 차지하죠.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57.9세, 그러니까 58세입니다. 대부분 은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몇 살 때냐? 지금으로 본다면 50세, 51세, 52세, 53세 이분들이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나이당 한 90만 명이 조금 넘죠. 70년생, 71년생, 72, 73년생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죠. 자, 표를 보시면 지금 50세가 91만 8천 명이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24만 9천 명입니다. 50년 사이에 66만 9천 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년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20년 정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경제 인구 평균 나이를 한 40세로 본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경제 주축이 될 나이가 지금 20세겠죠. 자, 그럼 20세를 한번 볼까요? 40세가 84만 1000명입니다. 20세가 53만 6천 명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30만 5천 명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값, 지금까지 미친 듯이 올랐던 그 아파트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은행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배경으로 이런 것을 지목했습니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의 불안을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지목했는데요.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6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우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비중이 한 1.4%가량인데 OECD 평균은 2.2%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0.8%포인트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행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출을 늘리면 출산율이 0.055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 또 육아휴직은 실사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52주,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이용 기간은 사실상 10주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또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더 쉬면 눈치 보여서 출근하는 것도 있죠. 육아휴직 OECD 평균이 몇 주인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보다 깁니다. 61.4주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맞춰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OECD 수준까지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이 더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의 보고서의 내용인데, 자, 육아휴직을 중소기업에서는 61주를 주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또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대기업도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이렇게 줘야 한다고 하면 아마 여성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성의 고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은행 보고서는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청년층 15세에서 39세를 보통 청년층이라고 하죠. 고용률을 보니까 2019년에 58%입니다. OECD 평균이 66.6%입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고용률도 OECD 수준까지 높이면 한국의 출산율이 또 0.119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청년들 취업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왜 건설 현장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화단에 잔디밭, 출입금지 이런 걸 갖다가 꽂아 놓으라고 하면 이 글자를 거꾸로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을 모르니까 일단 꽂으라니까 꽂아 놓는 거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하자 공사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고 혼외 출산을 용인하면 각각 0.414명, 0.159명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혼외 출산이라는 것은 외도해서 낳는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낳는 출산을 말합니다. 서구에서는 혼외 출산을 받아들여서 임신수당, 육아수당, 이런 다양한 사회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출산율이 실제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 비중 얼마나 될까요? 2.3%입니다. OECD 평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3%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43%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죠. 자, 아무튼 혼외 출산,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출산인데 이걸 좀 용인하자 이겁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청년층의 경쟁 압력의 부담도 크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중에서 또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거 불안입니다. 둘째가 교육비죠. 주택 가격의 거품만 조금만 더 빠지더라도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미쳐도 너무 미쳐있는 수준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만큼, 뭐 50년 대출을 받아도 다 못 갚을 만큼의 그 정도의 거품이 있는 주택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최소 집값이 2015년 수준이 돼야 된다 라고 보는데,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 2016년, 17년 수준은 돼야 출산율은 올라간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는 쉽지가 않죠. 정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2016년까지의 가격으로 하락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자, 18년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2016년 수준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사실상 이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패닉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더 길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적정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표영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제가 미친놈 취급받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2016년 정도 가격이면 PIR 지수가 얼마냐면요 10 정도 나옵니다. 10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예전에도 이것도 집값이 비싸다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8, 29, 32가 나오니까 10보다는 3배 가까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주변의 다주택자분들 대다수가 죄송하지만 저처럼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2016년, 17년 정도의 가격은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다주택자분들이 제 주변엔 정말 많습니다. 다만 1주택자분들의 대다수는 2016년은 과하다, 2018년 수준은 적당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21년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나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신 분들은 주택의 가격이 21년 최고가보다는 더 뛰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또 왜 그러냐면 대출을 많이 끼워서 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20년, 21년에 사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과하게 하락해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19년, 21년 사이 그리고 지금의 분양가가 정말 미쳐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정말 더 큰 문제, 국가의 위기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락할 거라면 한 번은 겪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 다주택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제가 예측한 대로 2차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번이 예측한 대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무작정 하락을 이야기하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먼저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죠. 앞으로도 제가 욕을 좀 먹을 텐데요. 욕을 먹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표영호TV 구독, 의리입니다.